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한내과 의사회에서 준비한 내 몸의 닥터입니다. 저는 대한내과 의사회에서 법제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참된 듯 내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황덕원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의 주제는 제목은 왕진, 방문진료, 이럴 땐 합법이고 저럴 땐 불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왕진 그리고 방문 진료에 대해서 다양한 그 내용들을 접하셨을 거고, 그 내용들을 접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궁금점도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주위에서 진료 경험이 있으신 여러 그 지인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내용을 좀 나누시거나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께 왕진이나 방문 진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시거나 하셨을 때 방문 진료를 원하시는 만큼 받거나 아니면 방문 진료에 대해 아예 그 꺼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방문 진료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방문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진료다. 사실 뭐 영화에서 보면 그 서양에서는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서 직접 환자의 그 침상으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방문 진료를 쉽게 접하거나 아니면 방문 진료를 행하는 기관을 찾거나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시게 된 그 왕진이나 방문 진료에 대해서 실제로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제 문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한 방문 진료가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부분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한내과 의사회에서도 저희 회원들께서 이런 방문 진료를 활성화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방문 진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로 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그 여러 이제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방문 진료를 어떠한 형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아셔야 또 그런 기관들을 적절하게 찾으시고 방문 진료를 적절하게 행하고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좀 제목을 좀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이제 2015년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인데, 뭐 이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목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서 착안을 해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왕진 방문 진료, 이럴 땐 합법이고 저럴 땐 불법이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도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왕진이라는 말이 단어가 더 그 여러 매체나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접했던 그런 단어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좀 흔하고 좀 이해하기 쉬우신 그런 단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의사회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왕진을 어 현재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방문진료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진료라는 키워드로 또 검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그 원하시는 그런 그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왕진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방문진료라는 단어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진료가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 이 보여드리는 요 법 조항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줄을 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32조 1항에 그런 그 왕진과 방문진료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르게 되면 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속해야, 그러니까 꼭 개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개설된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도 적법하게 의료 행위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의사 면허는 있는데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는 않고 다만 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경우, 그것은 이제 위법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의료업을 하려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본인이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고요. 그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다음 이제 나와 있는 각 호에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업을 하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빨간색으로 친 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법 제33조 1항의 2호를 근거로 해서 방문진료가 불법은 아니지만, 방문진료를 의료기관을 개설을 해놓고 현행법을 따르면 방문진료만을 했을 때는 또 이것을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께서 요청을 해서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그 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진료를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들이 반복됐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방문진료는 우리나라 현행 그 진료를 관할하는 차원에서는 방문진료를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에 의해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 방문진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방문진료가 활성화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런 이 방문진료에 대한 이 니즈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인 요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돌봄통합지원법입니다. 이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제 실제 이 법률의 이름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24년 3월 26일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 장애 등 일상생활 독립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쇠하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의료의 그 수요가 많고 또한 돌봄의 그런 수요가 많은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요구, 그다음에 돌봄의 요구 여러 가지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보조, 가사, 식사, 정서 지원, 주거 개선, 그리고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정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뭐 공단 그리고 의료, 요양, 돌봄 인력들이 협의체에 포함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이런 그 돌봄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2024년 3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3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돌봄과 요양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의료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가하시고 이런 것들 그 조건들만 봐도 이런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될 아니면 이미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장시간 동안 받아오시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통합 돌봄의 그 개요에서 보면 결국 이제 목적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여기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쳐놨지만 이런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는 한 사람이 받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의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스스로 이동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분들을 돌보는 대부분 이제 가족이 되시겠고요. 그런 가족분들이 이런 분들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아니면 서비스를 심지어는 뭐 제공을 받는 것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가서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 지원 내용에 보건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진료는 진료 따로, 간호는 간호 따로, 재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괄호에 있는 소 항목 하나하나까지도 이런 그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이동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 또 많이 있죠.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가족 이런 것들도 뭐 심지어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거니와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아서 신청을 해도 거기에 일일이 가야지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통합 돌봄의 그 목적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한꺼번에 그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여기에서 키워드는 살던 곳에서라는 것이고 살던 곳에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면 결국 가장 여기서 핵심은 방문입니다.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력들이 지금은 인력과 시설이 갖추어진 서비스의 제공터로 이 서비스 요구자가 방문을 하셨다면 반대로 지금은 이 서비스 요구자가 계신 곳으로 그게 이제 생활 그 시설이 되겠고요. 그 생활 시설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인력들이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이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통합 돌봄 제도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개념 자체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뭐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고요. 뭐 저희 뭐 의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그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나가서 진료를 해 드리려면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문을 닫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문을 닫고 나가면 그 사이에 다른 환자분들도 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가서 진료를 하는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그 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좀 체크하면서 간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드는데 이 환자분들이 촘촘히 이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왔을 때 병상에 이제 쭉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기실에 쭉 기다리고 계시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활 환경으로 생활 시설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 동선이 당연히 멀 수밖에 없고 이동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뜻이 있더라도 의사 입장에서 방문 진료를 행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거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다빈도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인데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빠진 다른 형태의 그런 돌봄들만 제공이 되다 보면 사실 이런 분들이 의료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재미있는 말로 그냥 그 팥 빠진 그런 찐빵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의 방문 이런 통합 돌봄을 앞둔 상황에서 방문 진료가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빈도 결국은 수인데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방문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그런 그 뜻이 있으신 환자나 아니면 환자분을 케어하고 계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요새 이제 인공지능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런 부분 나 방문 진료를 뭐 어디서 받아야 돼? 뭐 어떻게 받아야 돼?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환자 보호자 입장으로 한번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뭐 대상이라든지 물론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장황하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서치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는 못하고 때로는 이제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한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뭐 폐해라고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해지는 방문 진료의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방문 진료의 수가 적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이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인공지능들이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심사 이 사업 지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 지침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공문서 위주고 실제로 이제 그 방문 진료를 하거나 뭐 이용한 분들의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굉장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왜 보여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요런 방문 진료를 하는 사진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딱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왼편에 환자분이 자기 손으로 청진기를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줘 그랬더니 수정을 해줬는데 수정은 했는데 제 오른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요거는 좀 달리 이렇게 수정을 해줘 그랬더니 다시 수정을 했는데 여전히 그 오른손은 남아 있고요. 제 표정이 살짝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밝게 웃고 있는데 표정이 약간 좀 썩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그만하자."라고 끝냈는데 결국 이 여러분들께서 이 방문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이제 뜻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서치를 하시더라도 적절한 그 내용을 찾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고런 실질적으로 방문 진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방문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고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의 기본 개념은 결국 이제 의사가 환자의 생활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진찰, 처방,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 대면 진료입니다. 예,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면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그 어떻게 이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진행 중인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문 진료를 그러니까 방문 진료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법적인 내용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데 유권 해석이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모든 이 진료 행위를 이 주관하고 그다음에 진료 행위를 이제 가이드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어 개별적으로 이 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방문 진료를 행하시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를 요청을 하시더라도 그 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실제로 행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결국 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장차 방문 진료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본 사업에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신 기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사업으로 간다고 해서도 모든 기관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진료를 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범 사업에서 그대로 이어질 거지만 어쨌든 이 시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장차 이 시범 사업을 마치고 나서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방문 진료는 전국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본 사업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국민 그 건강보험법에 이 방문 요양급여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에서 참여한 기관이 이런 급여 요양급여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급여를 청구하고 그 급여 내용을 이제 산정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제 수가가 반영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가가 반영되어야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수가를 바탕으로 진료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AI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 방문 진료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이 실수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방문 진료를 받을 때 요양 등급을 받아야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아마 그 내용은 아마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지침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런 의료 보호에 속하시는 분들 환자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에서 보훈 환자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훈 환자분들은 이 국가보훈 환자분들이 이분들을 이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의료비가 거의 대부분 거의 면제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의료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보훈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보훈병원의 연계기관을 가셔야지 그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보훈 환자에 적용할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확대되지 않아서 이 보훈병원과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이 아직은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보훈 환자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훈 그 환자 대상자분들께서는 뭐 재가 요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격은 이제 되는데 거기에서 방문 진료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해야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방문 진료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환자가 부담한다면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환자분들이 어떤 그 내원하기 어려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방문 진료에 급여 인정이 되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 불편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시면 1번에는 장애인,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결국 이제 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거는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도 이제 시범 사업인데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방문 진료가 이 시범 사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이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를 요구되는 이제 말기 환자분들, 암 환자들도 포함이 될 거고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말기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다든지 18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그런 그 방문 요양급여 제공 필요성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한 이유들 그거 다음에 나와 있는데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궤양, 정신과 질환, 인지장애 등 그렇기 때문에 요 8가지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 유형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거동이 불가한 그런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자 자격에는 보훈 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자격이 되고 여기에서 거동이 불가하게 되면 급여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거동이 불가하지 않더라도 환자 보호자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부담을 하면 방문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진료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서비스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대면 진료에서 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 그다음 처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질환 관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만성 질환이나 단순 급성, 아급성 질환들에 대한 관리인데 사실 질환 관리는 가급적 최소화해서 그 방문해서 진료하는 환경이 사실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액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사를 걸 데가 없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막 당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방문 진료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에서는 되도록이면 간단한 진료, 그다음에 그 환경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의료를 행하라라는 것이 권고 사항이지만, 하지만 이 하단에 보시면 뭐 검체 채취나 투약 주사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진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간다면 뭐 그 의료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준비가 되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라면 환자의 그 그 생활 시설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누가 방문 진료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이제 관건일 텐데, 결국 이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범 사업 몇 가지만 제가 들었는데요. 1차 기관,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라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도 바로 그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그 1차 기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관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진료들을 방문 진료를 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1차적으로 1차 기관 장문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서 일정 그 인력, 거기에서는 이제 뭐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고 그 인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오랜 시간과 그런 진료 경험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또한 그 필요한 그 방문 진료를 능히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건강주치로 등록이 된 환자에 한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시범 사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은 장애인 환자분과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1대1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칭된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행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이 1차 기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나 이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소속된 선생님이 나가시는 거니까 어떤 어떤 특정 이게 등록이 된다던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데,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주치와 이 수진자,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시는 장애인께서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록이 되시면 그 건강주치가 방문 진료를 나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문 진료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경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4번까지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도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방문 진료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그 방문 진료를 그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어 진료를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실제로 방문 진료를 받았을 때 금액이 이제 진료비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그 진료비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외래를 가서 1차 기관에 1차 진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받았을 때보다는 진료비가 더 비쌉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료진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 현 제도적으로는 서울에서 제주를 가도 무방합니다. 뭐 의사가 갈 수 있으면 제주 가서 진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비는 모두 의료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수가 안에 의료 그 교통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그 사업 지침에 보면 교통비를 따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저 제주에서 저 비행기표 끊어 드릴 테니까 좀 와 주세요." 안 됩니다. 의료진이 비행기표 끊어서 왕복으로 끊어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거리의 그 방문 진료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근거리를 하더라도 뭐 의료진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뭐 비교적 왕복을 따지면은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시간의 비용 그다음에 뭐 유류비 그런 부분들이 다 진료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진료비는 일반적인 진료비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장기 요양 등급 1 등급과 2 등급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경감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30%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 38,900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장기 요양 1 등급, 2 등급 감경 대상. 근데 감경 대상의 전제 조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조건들이거든요. 요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는 이제 15% 절반이 되어서 요 19,450 원 이게 지금 실제로 요 금액이 쪼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해가 지금 그 1월 초지 않습니까? 요게 일부 금액들이 작년 그 수가가 반영이 돼서 이제 요 그 금액들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요게 그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3 일이다 보니까 수가 반영이 바로 이제 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쪼끔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뭐 한 몇백 원 정도 될 테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충 금액이 요 정도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상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 적용이 돼서 6,480원 정도 뭐 여기에는 쪼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기 산정특례 적용이 돼서 5%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방문 진료도 동일하게 5%가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정특례는 방문 진료에는 본인 부담률은 일반과 동일해서 산정특례 적용이 되셨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일반 환자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좀 궁금하실 부분이 그러면은 나는 거동 불가가 아니나 거동 제한이 아니지만 나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정말 좀 방문 진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본인 부담을 했을 경우에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 부담금은 13만 1,720 원으로 써 있는데 이거보다 쪼끔 한 뭐 몇백 원 정도 아니면 한 1-2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고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방문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저기 뭐가 불법이라는 소리냐 그런 얘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의사가 아닌데 의사만 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진찰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예. 진단을 하고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렸다. 이제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주사를 했다. 주사는 간호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단독으로 지금 현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물론 이제 그 간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새로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직 방문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자신의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떤 그 주사를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주사를 놔야지,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이런 주사 치료를 해야지라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주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아닌데 의사만 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 이것은 방문 진료를 했을 때 불법이고,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방문 진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 행위에서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가 방문 진료만 한다. 이것은 아까 이제 의료법 33조 개설에 대한 내용에서 보여드렸지만 개설하지 않고 방문 진료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33조 그 1항의 2호를 근거로 들어서 나는 방문 진료가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 진료만 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의사가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막 봐줍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해야지 방문 진료가 성립이 되는 건데,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진료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진료 보던 의사가 아닌데 처음 보는 의사가 갑자기 와가지고 방문 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이제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 이제 그 사이에 그 굉장히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드라마에서 집에 상주하는 주치의가 있다. 이런 경우도 불법인 건가요? 상주하는 것처럼 아예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거는 합법인가? 이거는 사실 뭐 드라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 만약 그 드라마 같은 상황이라면 그분이 어떤 그 뭐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 그분을 고용을 했을 거고, 그 돈이 많은 분이 그 따로 의료기관을 그분 면허로 이제 뭐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개설을 하든지 해서 고용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드라마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판단해서 답을 드리는 거는 그 적절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합법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누피 세븐님, 방문 진료는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비쌀까요? 그래서 아까 방문 진료는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그래서 시범 사업에 참여했는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비싸다는 거 말씀드렸고, 더 비싼 이유는 거기에 그 모든 그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진료와, 그리고 또 그 이 교통비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6465님, 저는 미국에 살면서 방문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독감을 심하게 앓아서 주치의께서 방문 진료를 신청해 주셔서 간호사랑 피지션스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식으로는 간호조무사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오셔서 폐렴인지 아닌지 검사해 주시러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을 때 차에 뭐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도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만족하였어요. 뭐 그러셨겠습니다. 뭐 당연히 만족하셨을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이동식 엑스레이를 구비하시고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이제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좀 소형화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초음파 근데 아마 그분도 아마 초음파 가지고 다니실 텐데 초음파를 통해서 저의 고유의 진료의 영역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최근 보도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런 방문 진료가 더 좀 관심을 많이 특히나 이제 의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아마 미국에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그리고 미국에서 진료와 우리나라의 진료를 비교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뭐 한 건물에 뭐 병원이 몇 개 있고 막 나가면은 병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직도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좀 처지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워낙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이 면적이 인구당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 접근성은 여기에서는 좀 차치해야 될 게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리 의료 접근성이 높아도 이제 병원에 가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일 거고 사실 뭐 이분께서는 이제 방문 진료를 받아보셨을 때의 그런 만족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방문 진료를 행했을 때 그런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 특히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 진료가 반복이 되면 이분들 모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정말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휠체어를 구비를 못 했다가 그런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휠체어를 따로 병원에 이제 구비를 해 놨다가 휠체어 없으신 분들은 주차장에서 제 기관의 휠체어를 빌려서 이제 오시고 하시는데 휠체어로 모시고 오시는 보호자분들의 체력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받으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스누피 세븐님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파킨슨으로 이제 3년을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것이 힘들어서 거의 못 가셨어서 아쉬웠습니다. 파킨슨으로 3년을 누워 계셨으면은 거의 이제 이 병이 많이 진행을 하셔서 아마 호흡근도 굉장히 많이 약화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도 뭐 심지어는 뭐 이 가래를 뱉으시는 요 튜브를 하셨어야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래 뽑아내는 장치도 있으셨을 테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병원 모시고 가시는 것이 정말 병원 모시고 가시다가 막 일이 날까 봐서 걱정이 되시고 아마 그런 수준이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이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방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좀 더 병의 경과를 늦출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많이 듣는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굉장히 참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천재성대님 요즘 혼자 사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미래에는 방문 진료가 보편화되니까 좋겠고 뭐 방문 진료에 대한 좋은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엔젤 29M님 장기 요양 등급 받은 분에게 오시는 방문 간호와 지금 강의하시는 방문 진료는 환자 대상이 다른가요? 어떤 분들이 방문 진료를 요청하실 수 있나요? 지금 방문 간호를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게 아마 방문 진료를 받으시면서 방문 간호만 단독으로 그러니까 방문 진료를 가시는 그런 진료 행위도 있고
매번 가실 필요가 없어서 방문 간호만 따로 가시는 그런 진료 행위가 나누어진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1차 기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에 다 포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그 방문 진료 그 받으시는 기관에 다시 한번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방문 진료가 아니고 아까 이제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이고 방문 진료는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 지원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그 방문 진료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고요. 방문 진료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피 검사, 소변 검사, 약 처방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그 현재는 방문 간호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방문 간호에서는 이러한 진료 행위가 행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고 계시는 기관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셔서 방문 진료를 같이 받으실 수가 없으신지 지금 받고 계신 게 1차 기관 방문 진료 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21유님 방문 진료 어떤 검사까지 가능한가요? 검사 자체는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정확도는 높지 않겠죠? 이 방문 진료에서 현재 가능한 것은 이제 혈액 검사, 검체 채취를 하는 검사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 이동식 엑스레이.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이동식 엑스레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방문 진료만을 현재도 이제 몇 기관은 방문 진료를 전담해서 방문 진료만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는 그 수술 도구도 가지고 그 선생님은 이제 외과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엑스레이도 들고 다니시고 저는 이제 엑스레이가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제 기관으로 진료를 권유 드릴 거고요. 방문 진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의 환경에서 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대면 진료를 그 기관에 방문하셔서 방문 진료를 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동식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음파라든지 사실 초음파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초음파랑 그 화질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방문해서 이제 쓰는 이제 이동형 장비가 좀 그 선명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수한 그런 그 검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라는 측면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정확도를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환경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진료가 너무 제한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검사의 정확도보다는 해 드릴 수 있는 진료의 그 범위가 제한된다.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굉장히 이 방문 진료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리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내과의사회에서는 다음 달에도 이 방문 진료하고 관련돼서 조금 더 유익하고 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덕원이었습니다.